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출간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크립토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됩니다. 제목에 담긴 디톡스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코인 투자를 중독적, 투기적인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을 더 구체적인 글로 담아낸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빡센 기준점들을 담아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잘 지켜도 엉뚱하게 도박하듯이 접근하지 않고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째 책 출간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강력하게 제시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상승이 한풀 꺾일 때쯤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50개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비트코인에 몰렸던 자금이 알트코인들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조짐이 보이면 이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알트 시즌의 중심에 XRP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로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2017년 말과 비슷한 알트코인 부활 조짐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번 사이클에서 XRP가 비트코인의 시총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대담한 예측까지 제시했는데 한때 XRP가 전체 암호화폐 시총 1위를 넘볼 만큼 폭발적으로 올랐던 2017년 말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XRP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이런 방증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특히 XRP가 알트코인 시즌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한 대답을 도출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XRP와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주요 알트코인들을 수급 구조, 제도권 진입, 펀더멘털, 그리고 여러 메가 트렌드 연계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에 XRP가 어떻게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구조, 다시 말해 코인의 공급량과 분배 구조부터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공급 구조를 주식에 비유하면 얼마나 많은 지분이 발행되고 누가 그것을 들고 있는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XRP는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량을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리플사는 투명성을 위해서 보유 XRP 가운데 550억 개를 에스크로 형태로 잠가두고 매월 일정량씩만 풀어왔습니다. 현재 유통 중인 XRP는 584억 개 수준으로 전체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리플사가 꾸준히 시장에 풀고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다시 에스크로에 묶어두는 방식이라서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지 않도록 조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XRP는 처음부터 다 발행해놓고 천천히 나눠준다 이런 모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신규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지만 한편으로는 리플사가 많은 지분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 논란도 따라다니곤 합니다. 이더리움은 초창기에 일정량을 판매하고 이후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으로 발행량을 늘려온 모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공급량은 1억 2천만 개 수준으로 XRP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명확한 공급 한도가 없고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계속 새 이더가 발행됩니다. 2022년부터는 이더리움이 합의 알고리즘을 지분 증명으로 바꾸고 나서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하기 시작하면서 발행량 증가폭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때로는 사용량이 많으면 오히려 코인이 소각돼서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 0%대 안정된 통화처럼 변모한 겁니다. 이더리움은 코인을 쥐고 있는 주체도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개발 재단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 비중이 지금은 많이 낮아졌고 채굴자와 현재는 스테이킹 참여자들이 골고루 지분을 나눠들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초기 공급량 총 5억 개 안팎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명 방식이 지분 증명이다 보니까 스테이킹 보상 등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율이 약 7에서 8%로 추가 발행됐습니다. 2025년 현재 솔라나 유통량은 대략 5억 1천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XRP처럼 초기 물량 상당 부분을 프로젝트 팀과 초기 투자자들이 나눠 가졌는데 특히 FTX 거래소와 그 자회사였던 알라메다가 많은 솔라나 코인을 보유했습니다. FTX 파산 이후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우려로 공급 압박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정 관리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솔라나 수급의 특징은 초기 집중에서 점진적인 분산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솔라나의 상당량이 초창기 투자자 지갑에서 꾸준히 언락돼 나오고 있지만 시장 수요가 받쳐주면서 큰 충격 없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르다노는 애초부터 총 발행 한도를 450억 개로 못 박아놨습니다. 현재 이 가운데 350억 개가 이미 유통되고 있습니다. 남은 100억 개 정도는 스테이킹 보상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서서히 풀릴 예정인데 초기에 ICO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분배된 데다가 이후에는 블록 생성 보상으로 전 세계 스테이커들에게 코인이 분산됐기 때문에 지분이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다 채굴됐고 여러 사람 손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에 에이다는 신규 물량 충격이 적고 공급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말하면 초기에 많이 풀린 탓에 시장에 꾸준한 신규 자금 유입이 없으면 가격이 정체되기도 쉽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XRP와 에이다는 발행량이 크고 일정 수준 정해져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XRP는 특정 기업이 공급을 틀어쥐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유동적 발행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상당히 탈중앙 분산돼 있고 솔라나는 아직까지는 초기 물량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수급 구조 차이는 투자자들에게 각기 다른 인식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XRP는 물량이 많아서 무거운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XRP가 1,000원, 10,000원 간다라는 가격 전망에 회의적인 경우는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시가총액이 비현실적으로 커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만약 XRP가 한 개에 $1,000가 되면 시총이 58조 달러가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합친 것보다 커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적고 공급 증가도 제한적이라서 디지털 자산 중 금에 비유되기도 하고 희소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수량이 적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만큼 공급 관리만큼 중요한 건 수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XRP에 거는 기대는 수요 측면의 폭발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공급은 이미 시장이 잘 알고 있는 재료지만 만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온다라면 현재의 물량 이슈쯤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늘릴 요인들이 지금 XRP에 모여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제도권의 인정을 받아온 편입니다. 미국 CFTC 등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했고 2021년에는 CME 선물 시장에 이더리움 선물도 상장됐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더 기반 ETP들도 나와 있고 심지어 미국과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다음 가는 메이저 자산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왔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SEC는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제소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을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그 목록에 솔라나와 에이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전은 2025년
현재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취하됐지만 한때 이들 코인이 미국에서는 증권 취급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이 떠돌았습니다. 당연히 미국 기관들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2025년 들어서 미국 규제 기조가 급변하며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소송을 철회하고 우호적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덕분에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도 규제 리스크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이더리움만큼 제도권 친화적인 이미지를 쌓지는 못한 상태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XRP는 다소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 리플의 법정 공방은 이 4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마침내 2025년 3월 극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미국 SEC가 소송을 공식 철회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XRP는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이 역사적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SEC 입장에서도 패색이 짙던 항소를 접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항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의 파급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우선 수년 동안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폐지됐던 XRP가 속속 재상장됐고,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자유롭게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는데,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 등 미국의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출시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머지않아서 블랙록 역시 XRP 현물 ETF 신청에 나설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달리 XRP는 ETF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SEC 태도가 크게 바뀐 만큼 연내 XRP ETF 승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라면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보유한 암호화폐가 됩니다. 이건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해소와 함께 리플의 비즈니스 영업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규제로 위축됐던 은행,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리플사는 전통 금융권과 협업을 지향해온 기업입니다. 글로벌 송금망을 구축하며 XRP를 국경 간 결제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도록 설득해왔습니다. 소송 기간에도 미국 밖에서는 꾸준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미국 대형 금융사들도 안심하고 리플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리플 측은 미국의 은행들, 결제사들 조만간 ODR 네트워크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비교하면 이더리움은 디파이나 NFT 분야에서 기술 채택이 많았지만 정작 은행이나 정부와의 직접 제휴는 드물었습니다. 솔라나는 비자와 같은 기업이 USDC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주목받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솔라나 블록체인을 인프라로 쓴 거지 솔라나 코인을 금융기관이 직접 들고 활용한 건 아닙니다. 카르다노는 아프리카 정부와의 제휴 같은 이 소셜 임팩트 사례는 있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결제기업이 에이다를 활용했다라는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XRP는 주요 알트코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 인프라 코인 포지션을 구축해 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종료로 XRP의 법적 지위까지 명확해졌으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XRP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마치 족쇄가 풀린 맹수처럼 XRP가 드디어 제도권 무대에서 뛰어놀 준비를 마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RP의 생태적인 목표는 국경을 넘는 송금과 결제를 효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는 거래 속도가 3에서 5초, 초당 거래 처리량 1,500건 이상, 수수료는 거의 제로, 이 정도로 결제에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플 ODR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 송금 업체들이 은행 간 송금에 XRP를 중간 매개체,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필리핀에 돈을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쪽에서 달러로 XRP를 사고 받는 쪽에서는 XRP를 팔아서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스위프트망을 거칠 때보다 수수료와 시간이 완전 빡세게 단축이 됩니다. XRP는 이런 실제 사용 사례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 XRP를 활용한 결제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국경 간 송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XRP를 거쳐간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XRP 레저 자체에도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과 토큰 발행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디파이나 NFT 구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비해서는 범용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복잡한 D앱을 돌리기는 어려워서 리플은 별도의 사이드 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호환시키는 방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XRP는 돈 보내는 데 특화, 다른 용도는 보강 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상에서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처음 현실화한 코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NFT 이 열풍의 주역이 됐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는 수많은 토큰과 D앱들이 돌아가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의 알트코인들 상당수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일 정도로 생태계에서는 말 그대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도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치 기반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유용하고 유용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확장성과 속도 면에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초당 수십 건 수준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과 몇 분 정도의 결제 완료 시간 그리고 사용 붐이 일어날 때는 진짜 엄청 빡센 높은 수수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레이어 2로 불리는 보조 네트워크들이 속속 등장해서 이더리움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처리 속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추가 기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활용 범위가 가장 넓지만 트래픽이 몰리면 정체가 심한 진짜 바쁜 퇴근길 8차선 도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고속 블록체인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의 독특한 Proof of History, 역사 증명 개념을 도입해서 초당 수천에서 수만 건의 거래를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솔라나는 한때 나스닥을 능가하는 거래 속도를 지향한다라고 홍보됐었고 NFT 마켓플레이스나 탈중앙 거래소 등이 솔라나 위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021년 강세장 당시에 솔라나 코인은 1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하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속 질주 때문인지 솔라나 네트워크는 몇 차례 치명적인 네트워크 다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트래픽 폭주나 버그로 블록체인이 몇 시간씩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너무 빛의 속도로 달리다 엔진이 식어버린 슈퍼카 이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선 노력을 통해서 2023년 이후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되찾았지만 한번 실추된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솔라나는 여전히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혁신적인 체인에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비자 등 기존 금융 기업들이 솔라나를 결제에 테스트하거나 솔라나 기반 디파이에서 기관용 플랫폼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솔라나는 번개같이 빠르지만 비오는 날에는 가로등이 나갈 수도 있는 신도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와 저렴함이 큰 장점이지만 신뢰성과 탈중앙화 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학계와 협업해서 논문 검증을 거쳐 개발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우로보로스는 세계 최초로 학문적으로 검증된 지분 증명이라고 홍보됐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구현됐습니다. 이런 신중한 접근 덕에 기술적 완성도나 안전성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출시 속도가 느려서 시장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대비 한참 뒤늦게야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했고 D앱이나 NFT 열풍 때 큰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과 함께 카르다노 생태계도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은 수백 개 D앱과 수백만 개 지갑 주소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수천 개에 달하는 스테이크 풀들이 네트워크를 지탱하며 상위 몇몇 노드의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설계된 탈중앙성은 카르다노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안정적인 메인넷 운영 기록도 강조하고 있고, 한마디로 카르다노는 탄탄한 기본기와 철학을 가진 우등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에 관심을 확 끌만한 킬러 앱 또는 폭발적인 사용 사례가 아직 부족해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모범생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프로젝트마다 강점과 약점, 지향점이 다 다른데 XRP의 펀더멘털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단일 용도 특화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비용 효율, 신뢰성 측면에서 전 세계 돈을 움직이는 기찻길이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플이라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XRP 원장의 검증 노드는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리플사가 신뢰할 수 있는 노드 목록을 제시하며 일정 정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기에 기업 입맛에 맞는 기능을 넣을 수 있고 금융권의 요구사항에 재빨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이상주의적인 암호화폐 팬에게는 반감일 수 있어도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XRP의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어디에 쓰이고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XRP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몇 안 되는 코인입니다. 리플사의 실제 기업 가치나 매출 상당 부분이 XRP 활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카르다노는 보다 플랫폼 지향이라서 그 위에서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더리움은 운 좋게도 ICO, DeFi, NFT라는 세 번의 큰 파도를 타면서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솔라나와 카르다노도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파도가 만약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화라면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준비해온 XRP가 단순한 플랫폼들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살펴볼 메가테마 연결성에서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단연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나 채권, 펀드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에서도 앞다투어서 RWA 시장에 주목하고 있고 2030년경에는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가 수십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토큰화 열풍의 플랫폼 강자인 이더리움은 당연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오닉스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채권 등을 토큰화 시켜왔고 최근까지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토큰화한 머니마켓 펀드 비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선보여서 운용 규모가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실험에 이더리움 기술 계열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투자은행들이 퍼블릭 이더리움이 아닌 사설망이나 승인을 거친 네트워크를 쓰는 경우도 많아서 순수 이더리움 수요와 직결된다라고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플도 이 RWA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보스턴 컨설팅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2030년대 초 RWA 시장이 18조 9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RWA 전문 분석 플랫폼 RWA.xyz가 XRP 원장 데이터를 통합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XRP 원장에서 발행된 토큰화 채권, 토큰화 달러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XRP 레저가 기관들의 RWA 발행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XRP 레저는 애초부터 준법 기능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나 CBDC 같은 규제가 요구되는 자산을 올리기에 적합한 블록체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XRP 원장은 2012년 출시 이후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체인이라는 기록도 기관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솔라나와 카르다노도 각각 RWA 프로젝트가 없진 않지만
XRP만큼 산업 전반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라나는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예술품, NFT 등의 실물 자산과 연계한 사례들이 있고, 카르다노는 예를 들어 부동산 지분을 에이다 체인에 토큰화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규모 파일럿 수준이고 정책 이반자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RWA 대형 담론의 중심은 현재 이더리움 계열과 XRP 쪽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RWA를 실물 자산의 디파이화라고 부르는데, 이더리움이 기존 디파이의 왕이었다라면 XRP는 실물 자산 디파이의 제왕을 노린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이제 XRP 또는 솔라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XRP ETF부터 우선 출시가 된다면 XRP는 사실상 빅3 자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ETF는 기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실질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CBDC 영역을 살펴보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리플은 이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2021년에는 부탄 중앙은행과 CBDC 파일럿을 진행했고, 팔라우 정부와는 국영 스테이블 코인 격인 USD 기반 코인을 발행하는 데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논이나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프로젝트 자문에도 리플이 참여하는 등 글로벌 CBDC 잠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예 리플은 전용 CBDC 플랫폼을 출시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프라이빗 XRP 원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필요하면 공공 XRP 원장과도 상호 운영되도록 설계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CBDC 발행을 돕는 원스톱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야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CBDC 쪽에서는 두드러진 협업 사례가 적습니다. 한두 곳 중앙은행이 이더리움 코드 베이스를 참고하거나 테스트넷을 활용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 CBDC 발행,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솔라나도 아직 국가 단위 CBDC와 연계된 소식은 없습니다. 스텔라 등이 우크라이나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주로 민간 영역 파트너십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CBDC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XRP는 한 발 앞서 이 선두 주자와도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CBDC가 모두 XRP를 쓸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각국의 디지털 화폐들이 결국 상호 호환 교환될 때 XRP 레저가 브릿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원화 CBDC와 필리핀 페소 CBDC를 교환할 때 굳이 두 나라가 직접 통로를 만드는 대신 중립적인 XRP를 거쳐가도록 표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만약 실현된다라면 XRP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 현재 부상하는 세 가지 메가테마, 실물자산 토큰화, ETF, CBDC, 이 모든 영역에서 XRP는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RWA에서 경쟁하고 ETF에서 앞서 있고 CBDC는 관심 바뀐 반면 XRP는 RWA와 CBDC에서 강점을 보이고 ETF로 합류하는 그림입니다.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이 거대 담론들에서 상대적으로는 존재감이 적은 상태이고, 그래서 결국 다음 사이클, 이번 알트 시즌의 큰 물결들은 XRP가 제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XRP와 주요 알트코인들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알트 시즌의 핵심이 XRP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사이클의 교훈입니다. 2017년 말 불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은 뒤에 XRP가 2달 동안 알트코인 열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XRP는 12월 한 달에만 10배 이상 뛰어 올라서 시총 2위 자리에 올랐었고 전 세계가 리플을 주목했습니다. 2021년 사이클에서는 XRP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SEC 소송에 발목을 잡혀서 미국 내 거래소 퇴출 등 여러 악재로 힘을 펴지 못한 겁니다.
대신 그때는 솔라나나 바이낸스 코인 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2025년의 상황은 2017년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둘러싼 규제 장벽이 사라져 버렸고 가격도 이미 2018년의 최고가에 근접할 만큼 상승해 버렸습니다. 마치 용수철을 계속 눌렀다가 놓으면 튕겨 오르듯이 몇 년간 눌려 있었던 XRP가 반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내러티브 측면에서도 XRP는 매력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맞붙어서 승리한 코인, 은행을 넘어뜨리려던 비트코인과 달리 은행을 친구로 만든 코인, 알트코인 원로급이 화려하게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풍부합니다. 실제 투자판에서는 서사가 곧 자금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XRP 커뮤니티가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새롭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XRP를 빼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각종 밈과 분석글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워낙 확고한 투톱이라서 새삼스럽진 않은데 XRP는 새로운 주연급으로 부상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해도 XRP가 반드시 1등으로 달린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건재하고 솔라나도 FTX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개발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카르다노 역시 저력 있는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수가 많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의 총화가 된 XRP가 과연 예전처럼 폭발적인 개미 투자 열풍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XRP 가격이 이미 $2를 넘어섰는데 과연 몇 배나 더 오를 여지가 있겠느냐 이런 현실론도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라는 것은 한번 달아오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ETF 승인 소식이 들린다라거나 어떤 중앙은행이 XRP 레저 기반으로 CBDC를 발행한다라거나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이 XRP를 국제 송금 표준으로 채택했다 이런 굵직한 뉴스가 한두 개라도 터진다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메가 테마들이 실제 성과로 입증되는 순간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코인으로 격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투자자들의 평가 방식도 달라져서 지금의 $2, $3 이런 수준의 가격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면 XRP는 기술 규제 활용, 이 모든 측면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이 탄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응어리를 딛고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은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각자의 트랙에서 열심히 뛰겠지만 XRP를 빼면 그림이 안 된다 이런 말처럼 이 판의 중심 그림에는 늘 XRP가 등장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